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 기어이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안고 가겠다, 이렇게 자세는 많이 낮췄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고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임종원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관계로 적시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임종원 차장은 기소를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고 이게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온 지 22개월만 그리고 수사가 개시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뭐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사를 하기가 검찰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인데 이제 오늘 결국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 밝히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치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밝히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사법부의 수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나가면서 보통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죠. 거기서 이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는 오늘 그냥 쑥 들어가 버렸고 그 전에 대법원 앞에서 자신이 일했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검찰과 사법부의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판단받는 사람은 아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역할도 했고 또 대법원에서 법관으로 30년 이상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그런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일했던 것이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 일했던 가장 수장이다라는 부분을 각인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범죄 피의자잖아요, 지금. 범죄 피의자로 불려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도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지검 앞에서
출두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의 전직 살리려고.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했군요. 그렇겠죠. 저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네. 본인이 거기 뭐 고집을 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저분이 정말 본인의 잘못에서 입으로는 뭐 모든 책임을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내 의심이 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본인이 말했던 그대로 만약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면 회피하지 말고 모든 책임 본인이 지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피의자라면 당연히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대법원 앞에서 신경을 밝히고 검찰 앞에서는 아예 아무 뭐 포토라인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바로 들어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지금 자꾸 편견을 버리고 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 있었던 법원들 판사들도 지금 소환을 해서 피의자로 만들고 나까지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 마지막 입장 표명을 하고 검찰 앞에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수위가 좀 낮아졌어요. 전번보다. 뭐 그렇긴 한데 네. 지난번에 놀이터 앞에서 어린이 공원 앞에서 했을 때하고는 좀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뒷부분에 가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거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조사하며 나가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들을 피해보려는 하나의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거 충분히 오해가 있으면 소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본다고 하면 말은 뭔가 좀 수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내심으로는 대법원 앞에서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걸 밀어붙인 모습을 본다고 하면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자택 앞에서 거기가 저 놀이터에서 흔히 기자들이 저 놀이터 성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입장 발표할 때는 굉장히 더 강경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아랫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하여튼 상고법원 설치랑 인사권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긴 하신 건가요? 오늘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곡되는 방향으로 자꾸 사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혐의를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혐의가 많은데 중요 혐의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주요 혐의를 보면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저기는 아시는 것처럼 김앤장이라고 하는 당시 일본 측 변호를 맡았던 그 소속의 변호사와 사무실에 만나서 몇 번 얘기를 나눈 부분 또 네. 거기서 나눈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검찰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법관 사찰 문제 네. 이 문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금 죄명이 돼 있고요. 정교조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당 해상 문제 재판에 관여한 부분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재판 공보실에서 법원의 공보실에 사용하는 돈을 일괄적으로 현금화해서 그걸 잘못 사용하는 문제 이 문제도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혐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중에 가장 중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눈여겨보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연수원 교수님이 판사인 네. 재판부에 제가 재판을 들어갈 땐 네. 사실 재판 전후로 한두 달 정도까지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번 사건에서 사실 물론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개입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당시에 이제 전범 기업의 이제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 그 변호사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좀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이 소송을 지연시킬지 지연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합니다. 그 논의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김앤장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대법원장실에서 독대까지 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을 총괄 지휘해야 되는 대법원장이 이거 소송 이렇게 지연시키는 방안이 있어요. 알려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 번이나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네. 만났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혐의가 중하지만 제 변호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 좀 심하다를 넘어서 좀 분노를 느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백 변호사가 네. 변호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네. 그 판사나 네. 또는 그 법원의 법원장을 네. 백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방에 가서 사건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네, 않습니까? 벌어지지 않고요.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저도 연수원 교수님이 하필 딱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됐었는데 네.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 딱 사건 배당된 거 보고 너가 담당 변호사더라. 너 앞으로 사건 끝날 때까지는 나랑은 일절 연락 금지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는 돼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의 한쪽 당사자하고 같은 결론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만약에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게 네. 확인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용덕 전 대법관이 이제 검찰에서 그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네. 말 들은 사람이 인정했다 이 네, 말이죠. 그렇죠. 말 들은 사람이 인정을 했고 지금 이 소송 과정에서 지금 김앤장 변호사 측과 얘기한 것도 지금 증거가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이 재판을 담당해야 하던 주심 대법관한테 이거 재판 끌어라고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물론 이유는 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이대로 했지만 가면 외교적으로 복잡해져 그렇죠. 이 말이군요.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방향으로 끌고 가라고 판사는 사실 개별적인 독립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개별적 판단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이 판단을 좌지우지할 문제를 아예 안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검찰하고 좀 달라요.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해야 되니까 좀 다르지만 법원은 판단의 주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 그것도 네. 그걸 강요했다라면 이건 정말 사법 독립에 엄청나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혐의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건 여러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네. 거기 이름에 오른 판사들이 네. 속된 말로 찍힌 판사들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2017년 초죠. 그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네.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임종원 전 차관이 법원장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문제 법관에 요직을 주지 말라 그렇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법관 인사관리 시스템 안에 인권법 연구회 법관의 부정평가가 나왔는데 그게 법관이 30여 명 정도가 거기에 부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색깔도 다르게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각각 다르게 이름을 적고 거기다 명시를 하고요. 그 맨 끝에 보면 체크하는 날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게 지금 검찰이 보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체크를 하도록 체크하는 날을 만들어놨을 것이다라고 보고 A 있는 판사, 겁니다. B 판사, C 판사 있는데 예. 체크를 해서 쉽게 말해 이렇게 아웃시킬 판사들을 네. 그렇죠. 불이익을 주는 판사들을 정하도록 대법원장이 네. 체크를 하도록 만든 난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관련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명 탈락 취소 소송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지속적으로 개입했던 정황에 대해서 주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예했었지만 오직 더 기쁠 거 있네. 조사가 오늘 당장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지금 어쨌건 네. 전 대법원장이고 이제 삼부 요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뭘, 예우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검찰에서 이미 밝혔고요. 밤샘 조사는 일단 당사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데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검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한 40개 정도 되면 하루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소환을 했지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되는 그 소환이 될 때는 비공개로 소환을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이 됐는데 네.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연결고리가 끊긴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검찰이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네. 물론
관련돼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뭐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한 내용 자체가 워낙 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입니다만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구속 기소가 되든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수장을 정말 판사를 30년 했던 사법부의 수장을 판사들이 재판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까 또는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있는 의문을 갖는다고 봅니다. 의문을 갖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판사들 누가 어떤 분이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판사들은 개인이 정말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 없이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럼 대법원장까지 했고 30년 이상을 법관으로 일했던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이 자기보다 선배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법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관 없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일고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면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